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버냉키 책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창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대공황이라는 세계사적인 경제적 재앙을 맞이하여 어떻게 처신했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914년에 연준이 창설된 이후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의 대번영기였고 광란의 20년대라고 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붐을 이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든가 라디오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대거 쏟아져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절이었죠. 재즈도 연주하고요. 당시 유럽은 대부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한 상태였던 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대공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 대공황이라는 금융위기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공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수가 무려 고점 대비 85%가 빠졌습니다. 거의 7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 났으니까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겠죠.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들은 100분의 1토막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요. 철도 주식 같은 것들은 100분의 1토막 넘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29년 고점을 언제 도달하냐면요. 무려 26년이나 지난 1955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공황 직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손실이 거의 한 세대가 걸려서 회복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죽고 없는 거죠. 어빙 피셔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분도 이때 당시에 주가는 영원한 고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보유 금지 명령을 내린 때인데요. 이때부터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 대공황 역사에서 뉴딜 정책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하고 통화 팽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본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에서 1만 개가 넘는 은행들이 도산했다고 합니다. 뱅크런이 쓰나미처럼 일어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 시간에 500개 넘는 은행이 도산했다는 1893년의 금융 패닉은 어린애 장난처럼 보입니다. 1년에 4,000개의 은행 부도 어마어마하죠. 그 전에도 2,500개, 1,000개 다 천 단위입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 GDP가 3분의 1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참사라고 할 수 있죠. 그 1930년대 초에는 실업률이 25%대가 이제 실업률 정점에 달했을 때 그랬다는 것이고요.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안슈탈트라는 은행이 도산했는데요. 이거 이름이 거꾸로 됐네요.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인데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큰 은행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대공황이라는 게 글로벌한 금융 붕괴가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금융 붕괴에 이어서 실물 경제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그러한 사회적인 결과로 유럽에서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농촌의 엄마와 자녀들의 사진입니다. 도로시 레행이라는 유명한 사진가가 찍은 사진이죠. 엄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호주에서 실업자들이 행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실업자들이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아는 게 일천해서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전문가 버냉키가 정리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1차 세계대전의 영향. 둘째, 1차 대전 후 재건된 금본위제도. 셋째, 1920년대 말 주가 버블. 넷째, 주식시장 붕괴와 그 이후의 글로벌 금융 패닉. 전쟁 시기에 연합국 간에 이루어졌던 국제적인 대부 체계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에 전쟁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전후에는 지원을 중단해버린 것이죠. 미국이 영국에 이어서 사실상 패권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회복이 느려지게 되고 프랑스는 독일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독일은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가 집권하게 됐죠. 이런 역사의 교훈에 따라 미국은 나중에 2차 대전 후에는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마셜 플랜이 그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국제통화 질서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 전에 금본위제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금본위제는 말 그대로 화폐 가치를 금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중앙은행에다 가면은 그걸 금으로 바꿔준다는 보증을 국가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금본위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황기에는 통화 팽창 정책을 써야 하는데 돈이 금에 묶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1온스에 20달러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늘리고 싶어도 금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죠. 또 국가의 경제 상황이 나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져서 외환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걸 방어하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랑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불황기 때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호황기 때는 긴축 정책을 쓴다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이 금본위제 시대에서는 세계가 통화 정책의 ABC조차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리 아이켄 그린이라는 경제사학자는요. 대공황을 심화시킨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금본위제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황금족쇄라고 표현합니다. 금본위제에서 탈출하면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오늘은 대공황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으며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뒤이은 영상 대공황과 연준의 대실패 2편에서는 연준이 저지른 역사상 최악의 실수, 즉 대공황 당시 어처구니 없게도 긴축 정책을 실행하여 피해를 증폭시키고 장기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